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평택을 떠나서 평택 쌍용자동차 앞에 떠나서 지금 광화문, 정확히 대한문 앞에 쌍용차 농성장에 왔습니다. 여기 쌍용차 농성장 외에 다른 용산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 농성 천막도 있고요. 여기 농성촌입니다. 그 앞에 지금 왔습니다. 1시간 40분 동안 박내구 사람재단 이사, 상임이사,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제 왔는데요. 이제 저희는 여기서부터 약 2시까지 남은 시간 동안 여기서 농성하고 있는 우리 김정우 쌍용자동차 현재 지부장 등 만나서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농성장이 설치된 지 벌써 1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이제 설치됐고, 중간에 한번 2번 정도의 철거 위기가 있었는데 겨우 지켜냈고, 지금 옆에는 용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천막하고 그 제주도 해군기지 강정마을 그 건설 반대 천막, 그리고 저 끝쪽에는 이제 그 탈핵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하는 천막 등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덕수궁 앞에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요구 수용 촉구, 범구민 100만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쌍용차 문제 해결하고 보시면 김석기와 조윤우를 처벌하라 해서 이 용산 참사 그리고 쌍용차 진압에 대한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여기 그 예술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형물들이 많이 있고요. 매일 밤 7시에 이곳에서 덕수궁 앞 이 대한문 앞에서 매일 촛불 문화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저 천막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로 들어가시죠. 여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고. 신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들어가시죠.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이쪽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비춰서 하는 게 좋겠다고 부장 이쪽으로 가운데 이쪽으로 앉으시고, 네. 아니, 지부장님. 그러니까 지부장님 말씀 여기가 좀 나오게 하면 더 좋겠다.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난로를 치우고, 난로 치워. 근데 이쪽으로 앉으시는 게, 저쪽으로 앉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저희가 평택에서 막 올라오는 바람에 아직 안에 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지금 현 쌍용차 지부 김정우 지부장이시고요. 저희가 어제하고 오늘 낮까지 계속 만나봤던 저 철탑에 계신 분은 한상균 전 2009년 때 당시 지부장입니다. 지금 정확히 하면 전전 지부장. 전전 지부장이 예, 되죠. 예.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 김정우 지부장님 만나서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빵들이 놓여 있는데 빵부터 눈에 띄네요. 이게 좀 안 어울리는 게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전태일 정신에 따라서
전태일 선배님의 동생이신 전태삼 씨가 네. 돌아가신 우리 동지들과 가족들에게 배가 고플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때 여기 분향소를 차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일 없이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빵을 갖다 주시고 있습니다. 전태삼 예. 씨가. 지부장님 단식 하시고 이제 마치신지 단식을 며칠 하셨죠? 41일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몸이 한 50% 정도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힘이 아직까지 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후 2시부터 저희 그 평택에서 촬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계속 카메라를 끄지 않고 24시간 생중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부장님 여기 이 천막에 자리를 잡고 생활하신 지가 거의 이제 1년이 되셨죠? 9개월. 예. 9개월 됐습니다. 지금 계절이 그러면은 3번 정도가 바뀌는 건데, 지금 저희가 많이 평택에서 이야기를 듣고 왔지만, 여기 다시 이렇게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이제 지부장님 말씀으로 좀 진단하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지금 지부장님 단식하시고, 또 철탑 농성하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 국정조사라는 요구가 지금 정치권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떠실지. 이제 청문회가 9월 20일 날 열리고 저희들이 쌍용자동차 사태 진전을 위해서 여야 모두 의원들에게 정치권에 기대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아무런 기미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단식이 들어갔던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쌍용자동차에 희망을 걸고 있는 많은 해고된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싸움을 전개했던 것이고 싸움을 하게 됐던 것이고, 이것을 좀 막아야 된다라는 기본적 생각이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기대와 바람에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더더욱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대한문을 좀 더 지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어졌던 거고, 대선 기간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하고도 직접 만나서, 그다음에 한노희 의원들하고 직접 만나서 당의 이름을 걸고 국정조사를 하겠다. 그것도 대선이 끝나는 첫 번째 국회에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고, 그 사이에 5대 종단에 있는 5대 종교 종단의 대표자들과 33인이 모여서 함께 원탁회의를 통해서 당시에 총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씨가 하겠다, 국정조사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전혀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고, 또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직접적 발언을 아닌 간접적 발언을 해서 쌍차 문제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여당에서는 이 무급자를 이용을 해서 복직 455명의 복직을 했기 때문에 쌍차 문제가 다 해결된 것 모양 언론에 대대적 공세를 폈고, 언론에 봤던 많은 국민들은 쌍차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2009년 당시에 합의의 정신에 따라서 1년 후면 무급자
동지들이 그 사람들 들어가서 현장에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1년 후엔 그러니까 2011년부터 따져도 2년 거의 3년이 다 되는 기간을 지금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약속 불이행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회사가 실천했던 건데 그것은 다시금 돌아보면 무급자 450여 명을 회사가 전원 깜짝 쇼에 어떤 그런 수준으로 해서 저는 복직을 시키겠다라고 발표했던 거에는 철저하게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를 내미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시 그 455명에 전화를 해서 너희들이 임금 소송 취하를 해라. 그래야 그런 확약서를 바꾸려 하는 회사의 업무가 그런 꼼수가 참 드러나면서 몹시 분노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노사민정이라고 해서 기업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하고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진실이 그렇게 한다고 가려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몹시 안타깝고, 더 이상의 죽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문제를 쉽게 외면하고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죠. 2009년 이후에 이제 그 상차가 3년 반 동안 지나온 흐름을 보면은 사실 처음에는 상당히 묻혀 있었는데 계속된 이 해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죽음이 계속 드러나면서 이게 표면이 드러났고, 또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고 진상을 밝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청문회를 열게 됐고, 그 청문회에서 어떤 회계 부분에 있어서의 조작 의혹들이 어느 정도 또 드러났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수순으로 좀 더뎠고 힘들었고 했지만 수순으로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어떤 큰 턱에 지금 딱 막혀있다라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딱 막혀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오셨던 투쟁이 지금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 특히 무엇이 그걸 막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쌍용 자동차 사태의 본질의 내용은 국가 기관산업이었던 기술을 외국 자본에게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넘겼던 매우 양호했던 기업을 왜 그렇게 넘겼을까라고 하는 2004년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다시 2009년도에까지 오면서 상하이 자동차가 매해 3천억 내지 4천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종이에다 사인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다 거짓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노동자들을 눈속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계속 삼아왔었던 거고, 왜 그러면 2009년도 당시에 왜 그렇게 회계를 조작을 하고 했던가에 대한 내용은 이미 그 전에 쌍용 자동차의 현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직접 그런 회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였던 거고, 그래서 다시 마인드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그조차도 회계 조작에 의해서, 그 다음에 먹튀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인드라가 신차 개발을 위해서 마인드라 그룹 내에 현지에 있는 돈을, 현찰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은 쌍용 자동차에 투자를 해서 쌍용 자동차를 양호한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봤던
과정이었던 거고 지금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구억불 투자를 얘기를 하는데 과연 구억불 투자는 인도 마인드라 그룹에서 자기들이 가져오는 돈이죠. 예, 자기들이 갖고 오는 돈이냐 아니냐에 따른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합작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러면 쌍용자가 합작회사가 아니라 인도 마인드 그룹이 개인 그룹이거든요. 개인 회사거든요. 네. 이건 합작회사가 아니죠. 쌍용자동차는 거기 하나의 법인으로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문제는 신차 개발을 하는데 보통 3년 내지 4년이 걸립니다. 3천억 내지 4천억이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인도 마인드라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후에 지금까지 과연 신차 개발을 위한 투자 자금과 투자를 기술 개발이 있느냐에 대해서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준준형급인 1600cc급 승용차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쌍용자동차 수준에 봤을 때 과연 적절한가? 네. 적절치 않다. 이것은 또 다른 음모를 하나에 불과한 거다. 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민국 시장에 준준형급 수에서 경쟁이 없다. 특히 현대 기아 대우만 따져도 우리나라에 안 되는데 쌍용자동차의 작지만 강한 회사로서의 이미지는 SUV를 장점으로 했던 대형 승용차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빠지고서 준준형급인 승용차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또 다른 내막이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쌍용자의 그런 먹튀와 기획부도와 회계부정을 했던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내용을 지난 청문회 통해서 약간을 밝혀졌지만 이것에 대한 진실 게임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데 쌍용자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나라의 사법부, 정치 권력, 청와대, 회계법인 모두가 그다음에 정관계 모든 하나가 엮여서 있는 하나의 상황이다. 그래서 여당 역시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지시 받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야당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교롭게 우리 의자놀이를 공지영 작가께서 좀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그 시민들이 이 책을 읽고 분노를 하고 그 책을 보므로 해서 다시 시민들이 이 대한문을 찾아와서 저희들 마음을 다시 포개고 함께 나눠주는 마음이 생겼었는데 책에서 밝혔다시피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대목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쌍용자의 제대로 된 회생이 된다. 즉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노사민정 그래서 평택 지역에서 회사가 어렵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회사가 투명하게 밝혀지면 처벌받으면 되는 거고 처벌받을 사람만 받는 거니까 다 받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클린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거고 더 시너지 효과는 더 높다. 그간 쌍용자동차 이미지가 손상됐다라면 이 해고자 문제와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정리한다라면 회사는 더 깔끔하게 털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더 회사가 발전되는 모습을 거듭날 수 있는 거지. 저는 장담합니다. 더 성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국정조사를 하면 회사가 망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마인드라 9억 불을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 자본이 9억 불이나 들어온다는데 이걸 또 어려움을 처하면 안 된다는데 일단 다 진실과 왜곡된 그런 발언들을 자꾸만 일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몹시 안타깝죠. 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9억 불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국감에서 그 코엔카
마인드라 사장이 와서 출석해서 했던 발언 중에 기억나는 건데요. 결국 그 인도 법인 마인드라가 아닌 마인드라의 쌍용 자동차가 투자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쌍용 자동차가 이윤을 낸 쌍용 자동차의 재정에서 9천억 원을 투자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도 자본이 투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도 자본이 인수한 쌍용 자동차가 돈을 또 개발비를 낸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600cc C급 그 준준형, 결국 이게 인도 시장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 완성사 현대기아, 대우, 그다음에 여기에 삼성까지 있는 그게 있는데 과연 그 시장이 쌍용차에서 나오는 시장이 적절할까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9억 불이란 돈이 자력갱생하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쌍용차에 너희들이 벌어서 너희들이 개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알아서 해라 라고 방치해 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서 상하이 자동차는 기술을 전산을 공유하면서 뭐 교묘하게 빼갔던 거거든요. 그럼 마인드라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먹튀를 할까라고 하는 문제에 지금 상하이 자동차보다 더 고도의 수책을 써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인수기업이라는 게 M&A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강대 강이 만나면 살 수 있는 거고, 강대 약이 만나면 살 수 있는 건데, 약대 약이 만나면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이 이 생존의 법칙이거든요. 이것은 M&A의 기본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인도 마인드라가 강이 아니라 약이거든요. 자동차 기술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동공업사 경운기 만드는 정도의 수준인데 과연 그것이 쌍용차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진정으로 쌍용차를 양성화시켜서 이 회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은 생각이 있으면 벌써 신차를 만들기 위한 투자 자금이 들어와서 투자액을 높이고 주주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는 건데, 이건 다 립서비스 하는 거다.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고, 한다 하면서 하지도 않는 거고, 아주 교묘하게 술책을 펴는 거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허허 벌판에 포크레인 하나 꽂아놓고 그 삭풍이 부는데 뭐 우리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흉내내고 결국 근데 하지도 않았던 거고요. 이거 쏘을 만큼 다 쏘고 맞섰기 때문에 쌍용 자동차 현 사태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해고자들의 입장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함께 살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내용도 정말 공장 안에 있는 동지들, 공장 안에서 일하는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문 밖에 쫓겨나는 우리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살아야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모두가 다 공멸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장 안에서는 회사 경영진들이 당시 2009년도 당시에 책임졌던 경영진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이 회사를 제대로 만든다? 저는 그런 경영 마인드를 갖고서 한다는 것이 참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한 회사의 경영을 책임졌던 경영 책임자가 거기에 실패를 졌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 앉아서 지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경영을 다시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공장 안에 있는 사람들도 왜 죽느냐는 얘기예요. 라인의 타임라인이 돌아가는데, 타임라인이 시간이 너무 빠르고 사람은 적고 사람은 통제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자살을 하게 되는 거고, 과로로 스트레스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장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갔어요. 최근에 마지막 24번째의 목숨을 끊었던 동지도 실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 고인이 가면서 남긴 유서 중에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회사에 대한 문제, 해고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연민의 정들 같은 것을 다 포함돼서 유서가 나왔던 내용이었던 거죠.
자세히 우리가 유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그런 거죠. 너무나 이가 공장 안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나 해고를 시켜서 이 문 밖에서 밖에서 한 대짬을 자고 우리의 주장을 펴고 있는 사람들이나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정말 함께 살기 위해서는 쌍용양제가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이 문제 겸허하게 여야가 정부가 함께 무엇이 제대로 된 정리해고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된다. 2009년 8월 그 뜨거운 여름에 왜 조현호의 경찰청장은 테러를 진압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토끼몰이하는 식으로 두드려 팼는지, 왜 그렇게 살상진압의 무기를 갖고 테이저건을 쐈는지 정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죽어간 우리 동지들, 그리고 지금 골방에서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4년이 다 돼가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 4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조차 비치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연락조차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쌍차 사태의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어떤 새로운 정점이 또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저희 쌍차 그 철탑 아래 있을 때 4년 만에 연락된 분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한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위원장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연락이 안 된 분들이 꽤 많은 거죠. 그러니까 2,646명 외에 네. 비정규직 350명, 네. 이게 무려 3,000명입니다. 그렇죠. 이게 심리치유센터는 와락이 지금 정희신 박사가 저희들에게 손을 뻗쳐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자라고 해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와락센터를 차리고 나서 실태 조사를 했던 거예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이. 연락된 분이. 예. 확인이 그것밖에 안 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약 한 2천여 명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 24분은 뭐 연락도 되고 하는 가운데서 알아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이게 여기서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장례를 제대로 치르는 분은 몇 분이 안 돼요. 장례식장에 가서 같이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몇 사람이 안 되고. 근데 그러면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24분 중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참 뒤에 연락을 받고서 저희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고 이랬던 거죠. 근데 회사 지난 청문회 때 이 생각이 나는데, 청문회 때 이유일 현 사장이 하는 얘기가 그 죽음에는 일부는 정리해고와 관계없이 죽은 어떤 이런 본인의 책임도 없이 죽은 사람들이다 라는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본질적 내용을 벗어나는 그런 발언도였던 천박한 발언들을 막 하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말씀 나누고 있는 게 이제 저희 생중계가 다 되고 있는데 댓글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네요. 지금 아까 제가 빵 여쭤봤는데 이게 어떻게 빵이 있느냐 했더니 이 빵에 그런 사연이 있구나. 그런 사연이 있네요. 네. 아마 이 안에 빵 있고 이런 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네. 꽤 많았을 텐데. 빵은 전태일 열사가 예. 돌아가실 때 어머니 나 배고파 했을 때 예,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그 말씀이 전태삼 우리 지금 선배님이 그 유언을 받들어 죽음이 이 죽음의 공간 속에서의 했던, 실질적으로 보면 배가 고파서 죽었다라기보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 신음하다가 결국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빵으로 연결되는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는 꽃은 이게 안개꽃인데 우리 수련님이 한날 와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개꽃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안개꽃의 의미가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좀 가지라고
우리 수녀님께서 이렇게 지금 재단을 이렇게 꾸며주신 거예요. 그 철탑 앞에 저희 가장 반긴 게 그 개더라고요. 희망이. 예. 그 개더라고요. 근데 이 안개 것도 이게 시들고 그랬던데 계속 이렇게. 만드신 거. 만드신 거예요. 그렇구나. 좋아구나. 조화로 순수 이렇게 네. 만드셔서 하루에 한 송이씩, 두 송이씩 이렇게 갖다가 이제 저희들 영정재단에다가 쌓아주신 거죠. 이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어쨌든 이렇게 영정에 얼굴 없이 이렇게 그림자로만 계신 분들의 또 추모제나 장례를 많이 좀 가다 보니까 또 좀 느끼고 생각했던 건데요. 사실 다 대부분이 평택에 모여 사시는 분들이셨잖아요.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는 평택이 아니라 저기 뭐 청주에도 한 분, 창원에도 한 분 계셨고 뭐 인천에서도 한 번 계셨던 것 같고, 뭔가 그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자기 고향처럼 살아왔던 곳을 이분들이 또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같은 동네에 계속 살았다라면은 또 이렇게 봤을 것 같은데 또 많이 그렇게 떠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8월 6일 이후에 공장을 나왔던 많은 노동자들이 희망퇴직이란 게 희망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회사의 권유에 의해서 어쩌면 강제적으로 다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강제 희망퇴직을 했던 거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 창원에 저희들 엔진 공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정비회가 있잖아요. 마케팅을 하다 이제 자동차 판매를 하면 판매에 대한 차량을 수리를 해야 되니까 수리가 해서, 정비는 이제 부산, 광주, 대전, 서울 이렇게 직영 4군데가 있었는데 3군데는 이미 아웃소싱을 했고, 부산, 광주, 대전 아웃소싱해서 서울에만 한 군데가 네. 직영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네. 그나마 그것도 86 합의에 약속을 아웃소싱 하지 않기로 했던데, 분사하지를 않기로 했는데 그걸 분사를 해서 개별 법인화 시켜서 자기들이 먹고 살고 있는 거고, 그것도 회사 관리자들이 다 먹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분양을 했고 쭉 흩어져 있죠. 그때 당시에 전국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하고 막리를 하면서 그곳에 그 정착되지 않는 곳에 정착을 해서 자신의 삶을 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육신의 노동이 힘들고 지치면 거기서 또 자살을 하고 흩어져서 이렇게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내팽개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 저기 거제도에서도 전화가 와요. 힘들다. 내가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저희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가장 힘들었던 거고, 그럴 때마다 투쟁하고 있는 이 싸움의 정당성을 알리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뭐 한없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이 견디기 힘든 순간순간들이었던 거고. 그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이 죽음의 행렬이 잠시 좀 멈췄던 적이 있었죠. 한동안 이런 소식이 안 들렸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시기 때쯤에 제가 지부장님께 말씀을 들었던 거는 결국 또 이렇게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시민들이 모이고 뭔가 그래도 희망이 보이니까 잠시 멈췄던 거다. 근데 다시 그게 절망이 되면서 다시 죽음이 시작됐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또 계속 다시 시작된 이 죽음 막아야 할 텐데요. 정치권의 얘기는 좀 아까 해주셨지만 또 이 지금 이 TV를 보고 있는 분들, 또 시청자분들, 또 시민들이 또 다시 한번 이 죽음을 막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은 멈출 수 없다라고 보고요. 뭐 24 끝나고 25, 뭐 수십 명이 저희는 돌아가실 거라고 봐요. 다만 저희들이 작년 2012년 4월 달에 여기 대한문에 설치를 하고 죽음의 촉각들을 좀 더 지연시킨 거죠. 좀 더 치열해짐으로 해서 어떤 바늘구멍 같은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빼꼼히 이렇게 쳐다보고 지켜보면서 그것을 좀 더 자신의 삶을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4번 공장 안에서 산자였으니까 산자도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다시 지금 국정조사가 열리지 않고 이것이 희지부지해서 또 시간이 끌게 되면 저는 죽음이 보인다. 지금 산자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게 쌍용차에서 좀 특별하게 나온 말 같아요. 산자, 죽은 자. 공장 안에 있는 걸 산자라고 하고 네. 해고 다니는 사람들을 죽은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다시 죽은 자 중에서 또 갈갈이 또 갈라져 있습니다. 거기는 정직자도 그때 당시 3개월 징계를 먹고도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계속 약속 위반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임금 70%를 주고 여태껏 회사를 집어넣지 않고 있고 무급자 약속 3년 넘게 왔거든요. 여기에 함께 싸웠던 이유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해고가 아닌 사람들이 의리를 지킨 죄로 해서 또 한 40여 명이 44명이 싸우고 있다가 또 해고를 당하고 정리해고자 또 150명이 비정규직이 또 지금 11명인가 이렇게 잠깐 다른 얘기 하나 해보면요. 이 농성장은 좀 안전한 장소입니까? 중간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기사를 쓰고 그래서 이 농성장 왜 방치하냐. 서울 중구청이나 서울시청한테 이 압력을 넣는 기사 이런 걸 썼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구청 직원들도 나오고 그랬었다. 썼는데 을 타고 왔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 어이가 없었는데 문제는 옆에 이제 한 농성촌에 합류하신 강정, 네. 그다음에 탈핵, 용산. 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용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싶은 사람들, 그다음에 밀양 송전탑에 네. 노인네들이 와서 함께 촌이 형성이 된 거죠. 마을이 형성이 되니까 조중동이 봤을 때 특히 조선일보가 그것을 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뭐 시비거리를 좀 만들어서 기사화 시키고 사진을 찍어서 내가 보내고 막 그랬던 건데 정말 아픈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함께 뭔가를 요구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같이 쓰는 건데 그것을 갖고 트집을 잡고 뭐 하는지 좀 안 좋은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그런 현실을 봤던 저는 당사자로서 이 나라가 언제쯤 이렇게 제대로 된 소리를 내고 이 아픈 사람들이 이런 공간마저도 쓸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 이것이 민주주의가 언제쯤 뿌리 반대일까라는 생각을 하면 좀 기가 막힌 세상이죠. 저는 아픈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마음 달래고 마음 치유받고 할 수도 있고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요. 근데 안정적이라기보다 24분의 영정이 얼굴 없는 영정을 모시고 있는 상주의 입장으로서 저희보다 아픈 사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프지만 저희보다도 자기 몸에 상처라면 다 아픈 거예요. 그 상처가 가장 아픈 곳인데 와서
같이 조문을 하고 마음을 달래고 그 마음들을 다시 또 치유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새로운 느낌을 받고 다시 또 찾아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것을 서울시가 아니면 중구청이 뭐 이걸 철거하겠다 하면 철거하면 하는 거죠. 아마 저희들은 그렇게 이 나라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질질 끌고 오면서 여기 지나다니는 여기가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여기 시민 한 9달 동안 있으면서 시민들 반응이랄까 이런 데에서 좀 특별하게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 어르신들 일부 어르신들 외에는 크게 욕하고 그런 사람들 없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뭐라고 한 소리씩 하는데 내용을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물 내용을 드리면 그걸 보고 공감을 적극적 공감을 못하더라도 이게 크게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청 주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야 매일같이 보시니까 알겠지만 이곳에는 엄청난 이동 인구가 많은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곳이 있네? 여기서 뭐 하는 곳이야? 외국인조차도 이렇게 와서 보고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참 나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우리 옛날 보수단체에 있는 어르신들 외에는 크게 일반 시민들은 뭐 크게 이렇게 호응이 나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잠깐 너무 옛날 아니고 작년 9월에 이제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9월 26일인가 20날. 네. 그날 제가 이제 청문회 시작부터 끝까지 저도 자리에 있었는데요. 지부장님께서 2번 크게 폭발하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가 이유일 사장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리해고와 관련 없는 죽음도 있다. 저 죽음 중에는 정리해고와는 상관없는 사람도 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상당히 그때는 울분을 토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조현우 경찰청장이 사람 때린 적 없다. 그리고 테이저건 빗 맞은 거다. 이라는 말 했을 때 소리를 한번 치셨어요. 뭐 지금은 웃고 있지만 근데 상당히 분노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이 어떠세요? 많이 미우시겠어요? 이유일 사장이 실질적으로 책임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어차피 윗선에서 2009년 파업 당시 마지막 종결 지점이 됐을 때 이유일 사장도 노동조합이 양보안을 내놨던 것을 거부했었거든요. 네. 그 거부의 이유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결국 윗선이 있었다는 얘기를 스스로 자인했던 상황이었고, 조현우 경찰청장은 이명박의 명을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한다는데 과연 그렇게 국민의 생명을 그런 식으로 짓밟아도 되는가에 대한 분노, 경찰이라고 한다라는 그 본연의 자세가 테러를 진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경찰인가라는 분노, 그 다음에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 자신들이 그렇게 하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이 마름의 역할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편파되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몹시 분노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유일 사장이 결제 해지 자세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도 당시에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경영자의 최고의 파견된 경영자였죠. 당시에
관리인으로 와 있었었는데 법정관리. 법정관리인으로 와 있었는데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에 와서는 그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 이것이 법적 다툼을 가기도 전에 이 죽음의 쌍용양씨는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이 만천에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도 자기가 이 해고된 상황을 모르쇠하고 계속 강경일본도로 풀 생각이 없는지에 대한 것을 의문을 좀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조현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참 기가 막힌 거죠. 경찰청에서 진압 사례 중에 최고 베스트 5를 뽑아서 그 사례 발표를 하고 잔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당시 그게 3월 달인가 그랬는데요. 3월 달이었어요. 선정했을 때. 네, 예. 그게 3월 달인데 경찰청 앞에서 제가 기자회견하고 담을 넘어서 경찰청 조연을 만나러 가는 연행돼가지고 우리 다수가 연행됐었었는데 일개 한 나라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수준을 알았을 때 그러면 이 나라의 민생 보호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좀 조현호인데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말들과 행동들이 이어졌던 거고, 이명박 대통령이 꼬봉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더 충성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때 위치가 아니었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더 길길이 날뛰면서 노동자들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당시에는 그 조현호 청장이 경기경찰청장이었죠. 그리고 청문회장에서도 이게 밝혀진 거고, 그리고 의원들이 그래서 조현호 경찰청장을 확신범이다 이렇게 그날 규정을 했던 것 같은데, 당시 경찰청장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강일학 경찰청장은 강제 진압에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조현호 당시 경기경찰청장이 청와대에 직보를 해서 재가를 받아서 이제 진압에 들어갔다. 이거 좀 이 경찰 조직에서 이 경찰이라는 조직에서 개조직이죠. 일어나기 힘든 일 아닌가. 그만큼 확신범이다라는 얘기인 건데, 결국 어쨌든 그 강제 진압의 책임은 명확하게 그 두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조현호는 주범이죠. 주범이고, 네. 퇴직원을 쏴라고 했던 거고, 네. 그 사용하는 거 승인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쇠파이프를 들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경찰은 경찰에 뭐 그렇게 진압한다지만 문제는 멀쩡한 한솥밥을 먹던 노동자들에게 같은 직원들끼리 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더더욱 분노하는 게 가장 분노는 거예요. 막판에는 안 되니까 노노의 갈등을 유발해서 한솥밥을 먹던 동료에게 쇠파이프를 들게끔 하고 쇠총을 쏘게끔 했던, 이것이 쌍용양체의 가장 큰 비극적 사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테이저건을 쏴고 경찰 진압봉으로 해서 매를 맞는 건 경찰이 했다지만, 한쪽에는 노동자들끼리 싸움을 해서 노동자들에게 너가 눈을 뜨면 매일 보는 그 동료 선후배에게 너는 쟤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어떤 이런 식으로 적대시했던 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또한 거기 따랐던 노동자들도 참 우리가 어리석다 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던, 생존의 벼랑 끝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노동자의 입장이라면 그것을 만든 장본인들이 너무나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죠. 이것이 우리가 쌍용양차의 큰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평택의 그 정문 앞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 갔더니 몇 번 본 사진이긴 한데, 그 산자와 그 관리인이 이 돌을 던지는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산자 그리고 관리자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렇게 갈림이 만약에 복직을 하시게 된다면 그게 용서가 되실 것 같으신가요? 무한 용서가 해야죠. 무한 용서를 서로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복귀하면 일이 우선이 아니라 치유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갈등을 푸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푸는 것은 그냥 덮어두는 거고 해소는 말 그대로 없어져야 되는 건데, 없애버리려면 거기에 따른 치유 프로그램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현재 남아서 일을 하는 동료들이나 다시 들어가야 할 동료들이 들어가면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투쟁의 전선에서 우리가 여기서 싸우고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것은 회사를 싫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당함을 알려내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잘렸어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자꾸만 회사 안에서는 너희들이 들어오면 너희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안 돼. 공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회사 경영진들은 그렇게,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너희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들어오면 안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갈라쳐놓는 발언들을 하고 행동을 일삼아서 적이 아닌 적이 되게끔 만들고 서로가 갈등의 구조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유지시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영 마인드로서 경영을 하고 있는 관리자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저는 노동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 거라고 봐요.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이 도움을 받고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꼈던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저는 정확하게 안다. 어제 그래서 저희도 그 평택 농성장 있으면서 되게 신기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마음 짠했던 장면이, 그 퇴근길 선전전을 하시는데 이제 그 철탑에 계신 분들이 마이크를 붙잡고 그 사랑하는 아내와 그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편안하게 돌아가셔라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뭐 분노나 미움 이런 거는 느껴지지 않던데, 그게 지금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니, 뭐, 철탑 있는 동지들도 한상균 전 지부장과 문기주 동지 그리고 보기선 동지가 다 똑같은 마음이고, 뭐 철탑에 있는 동지들의 마음이나 철탑 밑에서 있는 하늘님들이나 땅을 밟고 있는 땅님들이나 뭐 차이가 있겠어요. 다 똑같은 마음이고 변함이 없다. 근데 증오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이다. 이제 진성으로 더 깊은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어요. 어쨌든 철탑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그 지부장님이 이제 단식을 끝나시니까 이제 또 철탑을 또 올라가셨는데요. 좀 여기 대한문만큼이나 그 밑에 철탑 현장도 이제 정말 중요한 투쟁의 거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거기가 거리도 있기도 하고 시민분들이 많이 발걸음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몇 차례 뭐 희망 버스가 두어 번 이제 내려갔는데요. 좀 철탑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쌍용 자동차를 바라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쌍용자동차의 본질은 내용은 경영의 실패라기보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궁금증을 더 유발시키는 게 더 많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쌍용양차 사태. 기술을 훔쳐간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법으로부터 무혐의 처리를 받았어요. 온 국민을 알고 있는 기술 도둑질을 갖다가 무혐의 처리했다. 이건 상식 밖의 얘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거기서 한층 더 나가 보니 기획을 회사의 구축물과 모든 물건들을 장난질한 거죠. 조작을 했던 거고,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밝혀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를 우리가 국가기관 산업인, 특히나 자동차 산업을 한 나라의 산업기술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보호가치가 있는 이 자동차 회사를 이렇게 팔아먹고 관리하지 않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라고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중국이 만약에 쌍용 자동차 같은 기술을 정확하게 전수받았다면 전 세계는 중국 자동차가 다 돌아다닐 거라고 봅니다. 세상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여섯 나라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고,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고 나머지가 자동차를 못 만듭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영국도 자동차 회사가 없습니다. 세계 유일무이하게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쌍용 자동차가 갖고 있는 자동차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 산업을 함부로 국가가 M&A 과정에서 쉽게 팔아먹고 쉽게 정리할 상황이 아니다는, 이것은 국민의 재산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밖에서 계속 얘기 들어오는 게, 밖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들어오는 게, 오늘 인수위 가시기로 돼 있죠. 그래서 곧 이제 나가셔야 된다고 이제 지금 오는데,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되게 화나실 만한 일인데, 어차피 알게 되실 것 같아서 조금 전에 기사가 났는데, 그 이일 쌍용차 대표가, 코란도 투리스모 출시 기념 간담회 기자들하고 만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왜 나온 얘기냐면, 이제 지금 쌍용차 사태 문제 관련해서 여야 협의체 구성하기로 일단 했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 개시 여론까지 높아진다 뭐 이러니까 이일 대표가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판로도 개척하고 투자도 유치해야 되는데 국회에 불려다니면 그런 일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 마지막으로 주시고 또 인수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적반하장이네요. 사람을 죽어가는데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는, 청문회를 통해 국정조사를 해서 회사를 나빠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회사를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말아먹자고 한다면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마인드라 철수를 하는 게 맞죠. 왜? 답이 나와 있는 회사입니다. 트리모스, 신차. 이게 돈을 누가 투자해서 만든 겁니까? 인도가 한 게 아니에요. 쌍용 자동차 자체에서 정말 자력갱생으로 조금 해서 한 건데, 이것을 갖고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우리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린데가 많으니까 자꾸만 언어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것이 답이라고 봐요. 당당하면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일 대표가 차 파는 게 아닙니다. 차는 이일 대표가 파는 게 아니라 쌍용 자동차 마크가 파는 겁니다. 개인이 가서 움직인다고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치유하지 않고서, 이런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 차가 제대로 팔리고 회사가 제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네. 저기 인수위에 가신다고 하니까 또 이제 기자회견 많이 하시죠. 인수위 앞에서 많이 하셨죠. 앞에 가셔서 또
박근혜 새 정권 들어서 새 정권에게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평택 내려와서 봤을 때도 박근혜 당선인을 향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쌍용차 문제 해결이 진정한 민생 해결이다. 민생 해결의 시작이다. 약속을 지켜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수위 가는 마당이니까 진짜 뭐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그냥 딱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고 했던 대통령으로서의 당선되신 분이니까 특히나 약속과 신념을 몹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했던, 본인의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했던 그것은 같은 한 몸뚱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했던 얘기는 사기였는지, 황의호 새누리당 대표가 했던 그 목소리, 그 언약이 다 거짓말이었는지,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당선자께서 좀 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죽음을, 아까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 그리고 네, 먼저 일어나시죠. 41일 단식 끝에 몸도 아직 회복이 안 되신 상태인데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가 뭐 오늘 바로 나가시나요? 지금? 아니면 잠깐 여기 계셔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 저희 마무리 시간 있어요. 네, 저희도 마무리해야 되니까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마무리하면 또 옆에 아, 옆에도 좀 보고요. 네. 한번 훑어보고. 전태산 지금까지 그 씨는 김정우 내일 지부장과 내일 이야기 나눴고요. 방문하시는군요. 네. 여기 천막들 여기 옆에 이제 천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훑어보고 네, 저희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그냥 좀 비춰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뭐 하는 농촌이죠? 여기 보니까 제주도가 하나 서울시야 농성촌이고요. 네. 농성촌이라고 계신 분이 아, 간단하게 제가 여기 농성 하시는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저기 쌍차 때문에 오긴 했는데 여기 예, 옆에 이웃집이니까 뭐 함께 살자 농성촌에 쌍용 자동차 빼고 용산, 강정, 카렉 이런 강의들이 모여서 이제 여기서 농성하는 농성촌입니다. 그러면은 용산은 최근에 그 석방되셔가지고 대부분이 좀 약간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을 것 같은데 뭐 많이 오시나요? 여기 용산 문제나 뭐 유가족분들이나 이렇게 이제 그 농성촌을 돌아가면서 지키는데 용산 이제 그 유가족들하고 이제 뭐 목요일에 담당이고요. 목요일 되면 이제 그렇게 요일을 돌아가면서 이쪽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일정들이 다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시거나 뭐 식당을 하거나 그러시니까 예 그런 개별 일들이 있으셔서 예, 전 일정을 시작 못하시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이쪽 함께 살자 농성촌도 한번 저희 생중계로 예, 저희가 지금 그 24시간 생중계하고 있거든요. 저희 어제 오후 2시부터 예,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 예, 감사합니다. 좀 취재를 해주시지 이왕이면. 이게 저희가 따로 지금 이렇게 예, 말씀드리는 게 좀 예의가 아니니까 저희가 따로 섭외를 해서 나중에 또 정식으로 취재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여기도 뭐 중요한 네. 두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저는 뭐 연마을에서 쌍용마을에 놀러 왔습니다. 네네. 예. 어쨌든 쌍용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뭐 이 사회 어쨌든
제주 강정의 문제들, 그러니까 용산 참사의 문제들, 뭐 이 땅에 어쨌든 핵발전의 문제들이 저는 해군 노동자들의 문제 못지않게 다 같이 풀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쨌든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이곳에 농성촌을 만들었던 것 같고요. 또 어쨌든 함께 작년 한 해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걸고 많은 분들이 힘을 모으고 또 함께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투쟁했던 또 어쨌든 마을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저희 시청자분들도 여기 쌍용차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드린 대로 강정마을 해운기지 문제로 지금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박근혜 당선인이 크루즈선 접합이 가능하다라는 보고를 받고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곳의 자연과 그리고 평화로운 섬으로서의 제주도를 계속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요. 쌍용자동차도 그렇고 이 사람이 돌아가신 그 용산 참사의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이미 사실 밝혀졌는데 그거의 책임자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거를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또 여기 있고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핵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 세계적인 이슈가 됐는데, 이명박 정권은 계속적으로 핵발전소를 늘리는 걸 해왔고, 박근혜 새 정부도 그 노선을 버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데요. 우리가 또 우리 환경과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 생각해봐야 될 목소리가 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여기서 지나시게 되면은 쌍용차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살자 농서 천막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 저희도 클로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같이 같은데 함께 살자 천막 같이. 네. 저희 이주영 기자도 와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천막을 배경으로. 지금 시각이 1시 20분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기서 김정호 지부장님과 좀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는데, 저희 또 기자회견이 잡히셔서 또 좀 조금 일찍 저희도 마무리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4시간이 안 되고 23시간 한 30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주영 기자 어제 오늘 고생 많이 했는데 해본 소감 한마디 하고 저희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박 2일 동안 취재하면서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관심이고, 조그만 것도 괜찮은 연대하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요. 좀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이 쌍용차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각자 자기 나름의 연대 방식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홍만현 기자님도. 저 평택에서 차 타고 여기 오면서 이제 박내군 상임이사하고 얘기 나누면서 오는 거 보셨을 텐데요. 이게 24시간 하면서 들었던 얘기들,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씩 바뀌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들이 좀 바뀌고, 생각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끝까지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사 쓰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러게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철탑 24시를 마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잊혀지지 않도록, 그게 언제까지 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빨리 마무리가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지만, 그때까지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쓰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끝으로 박내군 이사가 아까 오면서 한 얘기를 한번
반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쌍용차 그리고 용산 이런 분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게 막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분들한테 고마워야 된다. 달리 보면은 다 범법자들입니다. 지금 다 구속돼서 실형 살고 온 분들이고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뭐 서류상으로는 범죄자들이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만 이분들이 버티면서 정리해고 문제도 어느 정도 버텨냈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문제를 확산시켜왔고 인식을 확산시켜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정하지 못하는 측면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 더 나빠지지 않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새겨봤으면 하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저도 제가 사실 여기 농선 천막에 있는 사안들을 제가 사회부 기자를 하면서 쌍용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이 뭐 강정마을이나 뭐 용산 참사나 그리고 핵발전소 문제도 다 한 번씩 최소 한 번 이상씩 취재를 해보고 아는 것들이었지만 사실 특히 쌍용차 같은 경우는 제가 2010년부터 계속 취재를 해온 사안이긴 하지만 1박 2일 동안 제가 몰랐던 그렇게 오랫동안 취재했던 분야지만 몰랐던 것을 또 새롭게 알게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많이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해왔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이거를 더 많이 알고 파악을 해야 더 많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하면서 조금 이렇게 눈물이 한번 날랑말랑했던 게 이제 와락에 갔을 때인데요. 와락에 갔을 때 시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까 이주영 기자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거기에 이제 권지영 대표님께 물었을 때 후원 계좌에 입금해 주는 거, 그리고 와락에 찾아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설거지하는 게 그렇게 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도움이 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모토가 또 이 모든 시민은 기자인 것처럼 저희 이 시청자분들도 어제 오늘 보셨던 이야기들, 사실들을 주변에게 전파하는 기자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끝으로 한 가지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된 이 방송이 저희 자발적 시청료와 10만이 클럽 월 1만원의 후원금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또 다른 현장 또 찾아가고 방문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현장을 가게 됐을 때 또 여러분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장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팀장님 해주시죠. 네. 24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